대한민국 네이션 탐사 프로젝트, 이번 시간은 복지 마지막 편,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제안입니다. 하지만 제안에 앞서 우리는 먼저 복지 국가들의 실패 선언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 좌파들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소련, 중국, 북한 체제에 대한 선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그 바램은 금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신 선택한 대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학창시절 수정주의라고 비판하며 그렇게 욕하던 베른슈타인주의, 즉 3인주의였습니다. 동구권의 현실이 폭로되면서 극소수를 제외한 공산주의 지지자들은 속마음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신 현실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길로 3인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한국 복지 담론은 좌파의 이념적 안식처가 되었던 3인주의 속에서 자리 잡았습니다. 2025년 현 시점 586 세대들이 그렇게 다 선망하던 유럽 복지 국가도 더 이상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현재 GDP 대비 약 114%에 달하는 국가 부채를 떠안고 있고 재정 적자는 약 5.8%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긴축 정책을 선언했지만 국민들은 복지 삭감과 공휴일 축소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회의 불신임 투표로 프랑스와 바이루 총리 내각은 붕괴되었습니다. 물러나는 자리에서 바이루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부를 무너뜨릴 권한은 있으나 현실을 지울 권한은 없습니다. 현실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출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이미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인 부채 부담은 더욱 무거워지고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퇴임사의 울림이 아니었습니다. 지속 불가능한 복지의 한계를 직시한 절망적인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국민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리의 시위대는 이제 마크롱 대통령의 탄핵까지 외치고 있습니다. 좌파 연대와 대다수 국민은 부자 증세만이 해답이라고 주장하며 마크롱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이 부자 감세를 단행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자들의 탈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세계적 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웨입니다. 그는 올랑드 정부 시절 초고율 부유세에 반발해 러시아 국적을 선택했고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여권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금융망이 보편화된 시대에 자산가들은 버튼 하나로 돈을 해외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증세는 부자들을 떠나게 만들 뿐입니다. 남는 것은 세금을 더 내야 할 서민뿐이라는 사실을 프랑스의 혼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2025년 8월 오스나브릭 당대회 연설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국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는 연금, 의료, 장기 요양 등 사회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 정체된 성장률, 그리고 실업 증가가 독일의 복지 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독일은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이었지만 지난 20년간 중국의 부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자동차, 기계, 화학산업 등 독일의 핵심 분야는 값싼 중국산 제품과 경쟁해야 했고 세계 시장에서 입지가 흔들렸습니다. 한국이 중국 제조업 굴기에 직격탄을 맞은 것처럼 독일 역시 세수 기반 자체가 흔들린 것입니다. 따라서 메르츠 총리의 발언은 단순히 재정 적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복지의 토대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절박한 경고였습니다. 이것은 프랑스와 독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국은 다시금 IMF 구제금융 위기설에 휩싸였습니다. 1976년 영국이 국제통화기금의 손을 잡으며 영국병이라 불리던 치욕을 겪었던 그 기억이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의료 체계인 NHS는 붕괴 직전이고 막대한 적자는 채권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심지어 북유럽 복지 국가들까지 더 이상은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고령화는 가속되고 성장률은 정체되었으며 빚은 불어나고 있습니다. 한때 전 세계가 선망했던 유럽의 복지 국가들은 이제 지속 불가능성이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10여 년 전 기반 없는 복지가 어떻게 국가를 붕괴시키는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 나라들의 머리 글자를 딴 이름 바로 피그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입니다. 그리스는 연금과 공공부문 임금의 시중한 복지 지출이 국가 부채를 폭발시켰고 결국 유럽연합과 IMF의 구제금융 없이 버틸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역시 실업과 재정 위기를 동시에 맞았고 이탈리아는 만성적인 부채로 경제가 마비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단순히 남유럽 몇몇 나라의 실패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목도하는 프랑스, 독일, 영국의 현실을 생각해보면은 피그스 사태는 단순한 지역적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위기를 예언한 전조였는지도 모릅니다. 지난 20년간 대한민국 사회는 무한 경쟁을 미국보다 조화를 중시하는 유럽을 더 선망해왔습니다. 아마도 유불선 문화, 즉 유교, 불교, 무속의 전통이 남아있는 한국인들의
정서가 경쟁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미국보다 유럽의 조화로운 복지사회를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유럽 선망은 주로 좌파 세력의 경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파 성향이 60대, 70대 세대 역시 좌파만큼은 강하지 않아도 유럽 복지 국가에 대한 일종의 동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 사회는 아직도 국가를 부모에 비유하는 성리학적 인식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부모처럼 국민을 보살펴야 한다는 관념, 이것이 좌파와 우파를 막론하고 유럽 복지 국가에 대한 호감을 공유하게 만든 토대였습니다. 그러나 부모 국가의 상징이었던 유럽조차 스스로를 실패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한때 전 세계가 선망했던 복지 국가의 꿈은 더 이상 현실에서 지속될 수 없는 이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쫓아왔던 우리 역시 이제는 복지의 미래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성찰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 지속 가능한 복지 모델에 대해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저는 사회복지 전문가도 아니고 경제학자도 아닙니다. 그저 대학에서 역사를 조금 깊게 공부한 평범한 학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기존의 틀이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제안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언어가 아니라 시민의 눈으로, 그리고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제가 바라본 지속 가능한 복지의 길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일단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복지가 단순히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택동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어느 정도 완비된 현대 국가에서 권력은 총구가 아니라 돈에서 나옵니다. 총마저 돈으로 사야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복지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돈을 집행하는 권력이 결국 예산을 통제하는 국회의원과 현장에서 직접 돈을 나눠주는 일선 공무원에게 집중된다는 뜻입니다. 즉 복지는 국민을 위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권력을 재편하고 집중시키는 도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자원 분배의 비율과 국민들의 선택권 제한입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 지원금을 제도를 보겠습니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모든 부모가 혜택을 받기 위해 아이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야 합니다. 30년 전만 해도 취약 이전까지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하나의 선택지였지만 이제 그 선택지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재정을 정부에 의존하는 원장들은 자연스럽게 학부모가 아니라 정부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제도가 품지 못한 사각지대가 생겨납니다. 고용된 교사들은 과중한 행정과 민원에 시달리고 아이들은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극대 사건 속에서 상처를 입습니다. 복지제도가 오히려 선택권을 빼앗고 현장을 왜곡시키며 아이들과 부모 모두에게 악순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적 복지를 그다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써야 할 돈이라면 차라리 시장의 원리에 따라 쓰이도록 만드는 것이 그나마 차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아이를 등록하면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직접 지원금을 주는 방식은 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공급자 중심의 구조를 강화합니다. 저는 부모에게 직접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바우처는 단순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록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식비, 도서비, 장난감 등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다양한 영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부모는 아이를 기관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직접 돌볼 것인가 라는 선택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의 선택에 맡기면 유치원은 자연스럽게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선택을 받기 위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비용 구조를 개선하며 교육과 돌봄의 환경을 더 나아지게 만들 것입니다. 결국 이는 단순한 부모의 자유를 확장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복지의 효율성과 품질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임대주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임대주택은 분명 좋은 제도입니다. 최소한의 주거 불안을 막고 빈곤층이 길거리로 내몰리지 않게 하는 중요한 안전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살펴보면 임대주택은 계층의 사다리가 되기보다는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빈민의 처지를 간신히 벗어났을 뿐 중산층으로 올라서기에는 역부족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새로운 모델을 제안합니다. 첫째,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책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싸기 때문에 들어가는 집이 아니라 시장과 유사한 기준을 유지해야 제도의 왜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공공임대의 차별점은 바로 저축 기능입니다. 최소한의 주택 운영비를 제외한 임대료는 일종의 주택 청약 저축처럼 적립되도록 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낸 돈이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산 형성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발상은 제가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인생 컨닝 박종경 변호사님의 채널에서 먼저 제안했던 아이디어입니다. 저는 그 제안의 재해석을 더해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공급 방식도 바꾸어야 합니다. 가정 단위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 초년생을 우선 대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는 한시적인 제도로 운영하면서 그 기간 동안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해 청년들이 저임금에 얽매이지 않고 자산을 모을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억지로 퇴거시키는 제도는 없어야 합니다. 복지가 계층 상승을 막는 덫이 아니라 오히려 사다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퇴거 시점에는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청약 우선권을 주거나 적립된 임대료를 바탕으로
청약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임대주택은 단순한 머무는 곳이 아니라 중산층으로 도약하기 위한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럽의 실패 사례와 복지의 두 가지 영역에서 제가 생각한 제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최소한의 리저브가 없다면 제가 제안한 것조차 실행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총체적 붕괴 직전에 서 있습니다. 한때 우리를 먹여 살렸던 산업들은 무너지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저렴했던 전기는 신재생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이제 우리의 삶을 위협할 만큼 비싸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안할 수 있을 뿐 실제 행동은 국민 모두의 몫입니다. 국가의 리저브는 결코 무한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리저브를 다시 쌓아 올리는 각성입니다. 부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 현실을 직시하고 다시 한번 깨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